여러 선생님들 이어서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 선생님 발표를 해주셨는데 내용도 굉장히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밤을 새워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맞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네 분께서 토론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토론문을 기준으로 하되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각각 한 5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는 정도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종혁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남태우 교수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있고요. 남태우라고 합니다. 오중혁 박사님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글쎄요, 뭐 다른 질의응답을 하기는 그렇고 팩트 중심의 현재 가장 사람들이 알고 싶을 만한 어떤 팩트 중심의 에비던스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감히 제가 어떤 코멘트를 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네 분 발표를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원래 들었던 토론문하고 또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메모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메모를 좀 했는데요.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위행복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략적인 어떤 밸런싱, 어떤 조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뉴스를 봤는데 이집트가 지금 전투기를 미국한테 F-35를 살려고 하다가 중국한테 J-31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근데 내막을 알고 봤더니 진짜 중국 거를 사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미국을 자극한다는 거죠. 이제 둘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투기 값이 좀 싸질 수도 있겠고 다양한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F-16도 있고요, 미그 35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투기도 있습니다. 라팔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공군에서 인사장교로 3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근데 이제 부대가 핵심 전투기가 다 있는 부대라서 전투기 조종사들하고 친해가지고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종속이 되어 있죠. 근데 미국 전투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 전투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 저울질을 할 역량이 아예 못 만들어놨어요, 국방 산업에서. 근데 그런 기조가 다른 산업에도 다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어떤 밸런싱이나 어떤 레버리징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바꾸는 어떤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실리를 취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미국한테 기대는 게 큰 이득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포문을 열었잖아요. 국방비 좀 줘. 왜 니들은 그냥 공짜로 프리라이딩하지? 그런데 그게 공화당의 기조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았거든요. 그렇지,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지 않나. 중국이 전투기 수출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지금 반도체 AI 중심으로 오중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출이나 수입이 아마 또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발표를 이제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행정학자로서 볼 때는 행정학자는 되게 그 친미 성향이 좀 있거든요. 대부분의 행정학이 유럽과 미국에서 왔고 사실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근대 행정학이 자체가 우월성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뭐 민주성, 대응성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중국의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만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엄청나게 빠른. 시진핑이 한마디 한 게 저 밑에 있는 성의 어떤 촌동네까지 전파되는 게 엄청나게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공공가치를 섭렵할 수 있는가? 행정학자들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만 하다가 2024년이 돼가지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비판만 할 거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질, 삶의 행복 지수에서 높습니까? 별로 높은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중국 사람들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좀 더 복잡한 생각으로 이 가치의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 저는 이제 행정학자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치, 정당, 뭐 언론, 여론, 시민사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여되어 있는 국가가 아닌가. 근데 결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나라랑
그럼 우리나라는 결여가 안 돼 있나? 우리나라는 충실한가? 이런 이제 자성과 자아 비판의 좀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반중, 반미를 택하게 만듭니다. 정당 정치가.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학생들도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거를 무장을 하고 와요. 수업 시간에 아예. 나는 이쪽이다. 토론을 시키면은. 근데 제가 토론이라고 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어떤 시각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나 AI도 산업을 이제 뭐 격퇴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거는 지원하지 말자 이런 구조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조금이나 이런 정책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계속 친중 뭐 이런 관념이 아니라 글쎄요 제대로 안다는 거를 뭐 지한파 옛날 이런 지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제대로 아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많이 사회에 퍼져야 될 것 같고 대학에서도 많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정원 중국 관련한 학과의 정원을 못 채우는거나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행정학과도 지금 문제가 동착했습니다. 사회학도 문제거든요. 다 어디로 올리겠습니까? 지금 자유전공학부 해가지고 전부 다 학생들이 이제 문과 이과 없이 들어온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게 하거든요. 다 어디 가겠습니까? AI 가겠죠. 공부 제일 잘하면 어디 갑니까? 의대부터 갑니다. 의대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 갈 애들은 다 AI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로봇 같은 유행가 기계공학과 갈 수도 있고 사회가 그 다음이고요. 문과대가 그 다음인데 사회과학대랑 문과대는 어차피 꼴찌 그룹에 있기 때문에 50보 100보라서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가 그런데 그럼 대학원에서 과연 이제 중국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가? 대학원은 더 문제입니다. 대학원은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정원을 많이 키우는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학생들 수도 적고 적은 상태에서 또 대학원 어디 갑니까? 데이터 대학원 가겠죠. 빅데이터 대학원 가고 AI 대학원 가고 거기 또 품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런 사회라서 사실은 앞으로 뭐 마지막 발표나 아까 최재덕 교수님 발표나 뭐 이렇게 융합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문의 분과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사유의 소재로 뭔가를 만들어놔서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향후 중국을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지역학, 뭐 중국학, 중문학과, 뭐 정외과 이런 식으로 나눠가고 있고 그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학교가 크면은 그 안에 정외과라고 하면은 뭐 아프리카도 있고 동아시아도 있고 뭐도 있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하나 교수님 한 분이 중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깊게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는 그런 어떤 교육 체제 개편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충분한 에비던스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인구 사회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인구 사회학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이 과연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요. 중국도 20, 30년 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7로 되는데 되게 빠르게 급격하게 내려갔거든요. 중국이 지금 1.05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1.7, 프랑스 1.8, 뭐 독일 1.6 건전하게 잘 나라가 클 수 있는 출산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1.05까지 내려오는데 우리보다 속도가 빨라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냐? 10년 후에는 우리보다 더 빨라지면은 중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인구가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고 중국도 이제 지금 동고서전가요? 그 보통 현상이 동쪽에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있고 서쪽은 되게 못 살고 내륙 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방 소멸의 문제도 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따라가는 문제 나타났듯이 중국은 또 우리 따라가는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일본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지방 소멸이라든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그래서 아마 그런 서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산업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업 플러스 인문 사회가 어떤 융합의 기능을 할 때 윈윈이 되고 상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태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시간은 약간 초과를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오종혁 박사님
발표에 대한 토론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체의 문제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정혁 박사님, 뭐 코멘트를 다시 좀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남태우 교수님 말씀과 무관하게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남태호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약간 중국에 대한 전략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이제 각 분야별로 조금 이제 인력들이 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뭐 그동안 한중수교 이후에 뭐 많은 유학생들 저도 뭐 유학을 갔다 오긴 했지만 다수의 어떤 유학생들이 이제 어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와서 그 중국이 이제 부상을 했을 때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접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좀 체계적인 연구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이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7년쯤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주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봤는데 이미 한 2012년 3년 이후로는 사실 북경대나 청와대 같이 이제 중국 주요 대학교에 그 물론 박사생들 많이 가긴 했지만 경제 쪽으로는 사실 거의 이제 신입생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새로 배출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큰 차원에서 중국 전략을 가지고 이런 인력도 우리가 이제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국의 출산율 같은 경우가 1년에 1,000만 명이 넘던 시절을 지나고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800만 명 이하로 처음 떨어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줬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 현재 오히려 대학생들이 800만 이상이 졸업하는데 지금 역의 현상들이 생기면서 중국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대학의 교수들도 중국의 교수들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자기들도 10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이 출산율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앞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최재덕 교수님 그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연구원 김상규입니다. 우선 그 5분 내로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여기 스톱워치까지 해놨는데 남 교수님께서 시간을 좀 오버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갖고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우경 교수님께서 외롭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혼자 이런 중국학 저도 중국학 관련돼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토론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질문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상 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사철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중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건 이제 제가 기관으로 저도 학교에 있다 기관으로 옮겨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자아성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 자본 기반에서 보여지는 행태, 현상에 대해서만 너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저에 있는 인식이나 사유에 대한 고찰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중수교 30주년 그 시기에 한중 관계를 위한 중국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그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최재덕 교수님 소속되어 계신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나오는 한중관계연구에다 썼는데 이게 30년 동안의 그런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학이 언제 태동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쭉 보니까 특성이 있더라고요. 첫째, 시류에 편승해서 인기 영합적인 연구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둘째, 한중 관계의 변화와 연동이 되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셋째,
대중인식 변화와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연구 그 말미에 썼던 게 학술 연구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 주제의 다양성이나 후속 세대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 아까 유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학술적인 유대 관계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지역학에 대한 연구 활동,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연구 활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 영합적으로 지금 뭐 저도 디지털 뭐 하고 AI 하고 비전통 안보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중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럼 정책 분석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 헉헉대요. 이게 과연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물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로서 한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국책 연구기관이든 뭐 싱크탱크에서 다 연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학문 시스템에서 봤을 때 너무 이쪽으로 한쪽으로 편향이 되면 정말 중국학 혹은 인문사회와 관련된 학술 분야에서 과연 어떤 진짜 깊이 있는 연구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위행복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인문사회 영역에서의 학술 교류 이런 좀 종합적인 연구와 발표, 토론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많이 교수님들 계시지만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 한중 관계 혹은 상호 간의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이우경 교수님 뭐 TV에 나와서 막 하시고 책도 쓰시고 하지만 저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2010년도에 세계 2위 경제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위기, 뭐 중국 위협론 이런 것들이 막 왔지만 사실 실체가 거의 파멸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국 학계 내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시진핑 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왜냐하면 지금 학계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학문이 지역학입니다. 미국, 일본도 지역학을 굉장히 중국 지역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패권 국가로 지위를 점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국제정치학, 지역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국 역시도 지금 그런 학문들을 1급 융합 학문으로 해서 각 학교에 중국 지역학 대학, 그다음에 연구 기지 건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 국제 정치학계, 국제 관계학계, 지역학 연구 뭘 하는지 잘 연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식하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현상에 대해서만 계속 팔로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인식, 사유 이런 것들을 중국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학파, 그러니까 뭐 중국 특색 국제관계 이론, 그리고 뭐 도의 현실주의, 왕도 패도 사상, 공생주의, 천하체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시진핑 사상이랑 연동돼서 또 글로벌 거버넌스랑 연동돼서 엄청나게 연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진 뭐 또 많이 계시니까 여기 전공하신 분들이 외부에서 지금 뭐 피크 차이나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픽 차이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대에서는 매년 그런 이익 실현한 결과물들을 쭉 내는데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 있으니까 차도 많이 팔리고 뭐 컨텐츠도 많이 팔리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낼 것 같지만 중국에서 수익 내는 거에 반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중국을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 이런 것들을 말 못 갖는다는 게 인도네시아도 우리랑 F-35 같이 연구한다고 해놓고서 라팔사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오종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중국에 유학 안 가지? 중국에서 안 받아줘요. 왜냐? 중국이 시행하는 외교 정책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유학생들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한국이 중요할 땐 한국 유학생들 받고 유럽이 중요할 땐 유럽 유학생들 받고 아프리카가 중요할 땐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 중국의 대외 정책과 연동되어 있는 중국 내부의 연구나 아니면 학자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 빨리 말씀드리는 굉장히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앞에 토론하신 남태우 교수님이나 김상규 교수님 직접적으로 발표문과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깊은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재덕 교수님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그래도 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상규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열정과 애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 김상규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앞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열심히 뛰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상규 박사님을 되게 늘 항상 좋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힘있게 열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하시길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보텔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자 전체적인 질문 하나 받은 게 어떤 제한적인 걸 하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문과가 미달인데 저도 중문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문과가 다 모든 대학이 미달인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중국 전문가들이 이 후속 세대를 지금 전혀 미달로 키워내지 못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아이디어적인 굿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스치는 생각은 각 대학의 중문과 학생이 한국 학생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국 유학생 열외로 지금 중국 학생들을 중문과에 학부부터 이렇게 입학시키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하여튼 고민되는 건 전 중문과를 나오고 정치외교학을 했습니다만 모든 대학이 중문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미달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저희가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조금 그 문제는 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외국어 문학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AI 영향도 있고 지금 다 이 감소 추세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문학과가 지난 10년 동안에 학생 수가 55%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만 우리나라의 중문학과의 문제만은 또 아닐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상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어떤 시류 편승이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좀 걱정과 관심이 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선정된 연구비들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2위에서 3위 사이에 중국이 꼭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21년부터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폭 줄었는데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기 위한 연구의 어떤 돈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국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입각한 연구비도 좀 이루어지고 해야 이게 어떤 시류와 무관하게 장기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을 텐데 그게 아직 우리 사회가 안정이 안 돼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도 있는 연구를 방해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동영 소장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용 전문위원님께서 토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 협의회 임채용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속한 조직은 그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그 법인 조직으로서 이제 전국에 우리나라 기초 228개를 총괄하는 어떤 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행정과 규 변화, 지방재정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세미나가 그 어떤 해외 지역학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좀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역 중심의 어떤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제가 토론자로 섭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외부 환경 변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디지털 전환의 문제, 뉴노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오늘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인문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이런 고민을 오늘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담을 수 있어 상당히 좀 더 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그 김동영 박사님께서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어떤 과학기술 정책으로서 보는 중국의 전기차 성장 배경이나 어떤 다양한 내용들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신에너지차로서 전기차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특성 그리고 이런 것들 한국에 준 어떤 시사점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 준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또 경영학을 같이 했는데 특히 요 발표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15 해당되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5개 어떤 컨트롤 타워를 조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세부 전략을 만들면서 어떤 조직과 계획 예산을 좀 연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친에너지 차를 좀 투입했다는 점 상당히 어떤 정부 역할로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과학 기술에서 어떤 기초 원천 기술 개발이나 그걸 지원하는 거 넘어서서 실제로 에너지차를 어떤 부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서 제조 생산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어떤 산업의 상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전략에 담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초기에는 정부가 많은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1990년대 고민해서 단계별로 쭉쭉 이어져 오다가 결국 최근에 2015년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세계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산업 규모 경제를 보이면서 실제로 자생적인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전기차 어떤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역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초기에는 13개의 어떤 시범 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88개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일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좀 더 정책 오차를 좀 줄이면서 이런 것들이 잘 도입이 돼서 어떤 이런 산업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관점의 어떤 여러 가지 전기차 포션이 많고 그런 것들이 최근 여러 가지 어떤 결함의 문제라든가 뭐 최근 뉴스에서 보면은 지하 주차장 했을 때 그 높은 온도로 인해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향후에 어떤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순수한 전기차라든가 플러그 하이브리드 어떤 그 유형으로 좀 전환하는 어떤 계기를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서도 약간 좀 더 다양한 어떤 좀 질적인 어떤 성장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들 상당히 또 그런 내용들이 좀 한국적인 어떤 맥락의 시사점을 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좀 그리고 또 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 조금 더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냐면 본 세미나 핵심이 결국은 해외 지역학이나 어떤 그 센트럴 레벨의 논의보다는 좀 로컬 레벨의 논의에서 좀 더 딥하게 좀 들어가서 논의가 되면 좋았을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중국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중앙정부 정책을 좀 얘기하고 있어서 각각의 어떤 중앙정부와 지역 로컬의 어떤 역할의 어떤 배분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는 각각의 13개 지역과 88개 지역들이 어떤 확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지역 간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신에너지차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계획에 좀 차이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과학기술과 산업 기존 어떤 일련의 어떤 맥락에서 이런 신에너지차로서 전기차를 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신에너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결국은 이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어떤 국제적 동향,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의 국제 동향에 어떤 입각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어떤 말로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소나 태양광,
전기 중에 일부 이제 전기차에 좀 초점을 둔 논의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과학기술이나 어떤 산업 측면 외에도 좀 환경과의 어떤 좀 균형적 관점에서 그런 원인과 배경들도 좀 충분하게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이 발제와 관련된 좀 저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 이제 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방 외교법을 또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후 변화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 어떤 실천 전략들이 좀 나가야 된다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국의 어떤 논의와 한국적 맥락이 좀 연결돼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게 더 지역 단위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중심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가 좀 더 앞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 협의회와 또 인문사회 총연합회 어떤 그런 논의가 좀 더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좀 더 바랍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임채용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영 소장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도 해주시고 약간 지역학이라는 개념을 좀 다른 차원에서 보시면서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영 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리와 그 코멘트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받았던 코멘트 부분은 사실 전체 해외 지역학에서 중국 지역학이라는 그런 단위였는데 지금 이제 임채용 위원님께서는 중국 내에서 지방까지 이렇게 해서 좀 단위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할 때 저는 이제 화남 시장을 담당하는 광저우의 법인을 둔 광저우 법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중앙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더决定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북경에 있는 총부에서 내린 결정을 우리는 이제 탑다운으로 좀 팔로우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중국의 어떤 회사의 어떤 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은 중앙 차원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중국을 좀 연구할 때는 중앙의 여러 가지 결정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그런 판단은 좀 들고요. 두 번째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까 그 제가 그 발표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 중국이 그 2030년까지 그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25%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자체적으로 또 그 대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무 같은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페이탄능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제 우라늄을 통한 그런 친환경 비중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 비중을 2020년보다 약 9.5% 낮추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답변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중국의 성별 문제나 지역의 문제들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그러긴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 기억에 2010년인지 11년인지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중국 전체 성별 현황과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쭉 그 정리를 해가지고 CD 하나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분량을 정리를 해서 대사관에서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백업을 해왔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조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랬을 때 지금 임채용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제 두 개의 뉴노멀 시대의 인문 중국학이라는 이우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부경대학교 중국학과에 계시는 서창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창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에 있는 서창배입니다. 저는 중국경제통상 쪽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우경 교수님 덕분에 인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중국학에 대한 반성 내지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우경 교수님이 제시하신 인문학적 차원과 중국학적 차원의 결합, 융합적 차원의 중국학 발전,
그리고 역사 철학이 결합된 중국학의 발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중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중국학이 위기를 맞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맞추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어문학과 중국학이 좀 별개로 놀고 있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제가 2017년도에 그 사이스에 워싱턴 DC에 있는 사이스 존스 홉킨스 사이스에서 방문학자를 할 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봤는데 거기는 우리랑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우리는 여전히 차이니스 스터디예요. 어문학적인 요인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 미국하고 영국의 주요 대학들은 차이나 스터디로 다 바뀌었어요. 저펜 스터디고 코리아 스터디로 바뀌었어요. 지역학이 중요하다는 측면은 저는 한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역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조금은 세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은 전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중국학은 전문성이 제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느냐라는 좀 측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한 3년 정도 크게 떠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헝다 사태 보면서 중국고 망한다. 중국 부동산 때문에. 저는 그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현상이고 산업에서 일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헝다와 비고이유엔이 어디다 건설을 많이 했는지를 봐라.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3, 4선 도시가 많아요. 완다는 1, 2선 도시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내지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에 따르면 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학문 분야별로 본연의 자세 속에서 중국학을 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자세 속에서의 전문성을 일단 기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결합이 된 융복합이 된다면 중국학은 더없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돼야 될 전문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러니까 밖에 없어요. 단순한.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중국 경제가 안 망하네요. 우리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라고 있어요. 닥터 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중국 경제 내일 모레 폭망한대요. 안 망해. 근데 여전히 그걸 또 이어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 떠들면.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너무 지나친 넌센스가 아닐까. 그 얘기는 중국학 스스로가 전문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하고 EU가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한다 그랬다가 지금 디리스킹으로 EU가 먼저 바뀌고 미국도 이제 따라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디커플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누가 중국학을 갖다가 위기로 몰아넣느냐? 물론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변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정부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저한테 주는 지금 경고입니다. 저한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호얼거스를 갔다 왔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카자흐스탄이랑 변경무역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그다음에 변방 지역의 생각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파출소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농촌을 들어가 봤거든요. 트루판 쪽에서.
중형차 이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막는 그 초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저희 박사생들 같이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본 거는 우리가 본 거일 뿐이고 단편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또 변화된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그 허울거스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하루에 800대가 나가요. 수출되는 게. 그럼 1년이면 30만 대 가까이가 나가거든요. 전기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중국을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문성을 갖고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그 나라를 잘 아는 나라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아는 나라가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동경만 하지 말고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좀 어떨까, 동경하고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충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전체 내용과 관련된 거여서 직접적으로 유기용 교수님 발표와 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규현 선생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적으로 서창배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 사실 그 뭐 인문학이든 중국학이든 왜 그렇게 요즘 위기를 맞느냐. 물론 이제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류와 유행이라는 차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 인문학이 중요하다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아까 서 교수님께서 니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 인문학이라는 게 중국 학문이라는 게 중국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쓸모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증명을 못했죠. 중국 문학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삶에 도움이 되는지 증명을 못했잖아요. 근데 좋은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중국에서는 예전에 인문 정신의 위기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그거를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인문학의 위기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인문 정신이 중요하지 인문학보다 당연히 그렇죠. 학문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인문학자의 위기, 학문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학자가 살고 학문이 살아야 인문이 산다. 그런데 학문이 살고 학자가 살지만 꼭 인문학이 사는 건 아닙니다. 필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누가 위기를 중국학을 위기로 몰았냐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가 많이 뭐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집단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전에 그 하버드 역사학자가 그렇게 썼죠. 우리나라를 보니까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변방에 있는 국가 중에 중국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가 한 번 더 편입되는 거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왜 편입이 안 됐느냐? 하나는 조선의 다양함, 하나는 중국이 조선을 아는 것보다 조선이 중국을 훨씬 더 잘 알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 많은 주요 대학들 2,000명, 3,000명 중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아는 중국인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중국을 아는 중국인들은 미래 세대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사관에 있는 중국인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한국말 잘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대사관, 중국 아는 사람 지금 뭐 정재호 대사님 중국 아실 줄 압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되는데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중국이 우습게 본다라는 겁니다. 30년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30년 이후를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우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 발표에 대한 네 분 토론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서 지금이 뭐 이미 실질적으로 종합토론에 들어간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그 나라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그런 사람이 가장 두려운 나라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대표가 거의 다 중국어에 능통했고, 그리고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또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미국 측의 대표들이 중국을 잘 알고 있다. 그게 결국 중국을 깊이 아는 자들이 왔다는 것이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중국 언론이 오히려 보도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비록 뭐 중국어 강자도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국어 능력자도 여전히 필요한 거고, 또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양성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공통질문으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공통질문 하나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건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 토론이 비록 그 해외 지역학 활성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긴 하지만 이게 어떤 학계 자체의 노력이나 방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우리 토론의 장소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 학계 자체의 문제, 학문의 방향성 문제뿐이 아니라 동시에 국가가, 우리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가치도 또한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발표하신 네 분 선생님들께 각자의 어떤 전공도 다르고 관점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정부 또는 국회에 바라는 중국학 전공자로서의 어떤 정책 또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 그 이후로 다시 토론을 진행을 해갔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발표 순서와 거꾸로 이우경 선생님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기댈 게 없었어. 별로 그렇게 뭐 이게 해도 5년마다 왔다 갔다 하고 같은 정당에서 해도 또 바뀌고 그래서 뭐 이게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강재 선생님도 뭐 국가파트에 가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그 꿈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별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독자적인 사실 그렇게 뭔가 지속성과 연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보다도 좀 기업 쪽에는 1.5 트랙이라든가 민관협력 그런 교구들이 국회 안에 있어야지 그냥 정부만에 의해서 어떤 기구나 어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건 저는 제 경험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한국의 체질상 정치 구조상 이건 국회 안에 내 있다고 그래서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업이 영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적으로 국가가 들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이제 학계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국회에서 정파를 넘어서서 국가의 어떤 그 가치,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모임이 그 이번에 초선 비례로 들어가신 위성락 의원이 일단 회장이 됐다고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의원들 내에서도 사실 당에서는 당의 어떤 정파적인 것이 있지만 의원들 내부적으로는 다 개인적으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희망을 갖고 있나 봐요. 이우경 선생님에 비해서는. 자, 그럼 두 번째로
김동영 선생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올해 이제 상반기에 연초에 보면은 이제 북경에서 그 북경 그 자동차 박람회가 이제 열리죠. 매년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저희 이제 LG전자 VS 사업본부 쪽에서 이제 저희 오비 동료 한 명이 이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중국의 그 전기차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뭔가 이렇게 비어클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인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산업을 다 발전을 시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나 뭐 그 친구나 다 회사 생활을 계속 오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야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쓰면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들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이 2023년도에 유일하게 그 저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기업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도요다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가 안 없어진다. 두 개가 그냥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양분돼서 가더라도 중국이 항상 이 잘 해왔던 것이 이 개혁이 아닌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아예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전기차 쪽에서는 완전히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건데 우리도 이제 기업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기술, 뭐 반도체라든지 전지라든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추임새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넣어가면서 잘 굴려갈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동영 소장님 혹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할 정도의 역량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거를 그 저는 그 뭐 다 떠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번에 화웨이에 들어간 반도체가 이제 7나노짜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14나노짜리 반도체를 머지해 가지고 만든 좀 조잡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생산 수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그냥 생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끌고 가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뭐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막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그래도 저는 뭐 그 정부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을 좀 세게 계획해가지고 가는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이제 한국이 가장 세다고 했던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광저우에 제가 주재원 생활할 때 그 광저우에 있던 LG 디스플레이 공장이 이미 CSOT한테 넘어가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선례를 밟지 않도록 반도체는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초당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예, 지금 뭐 다 기술 전쟁되고 막 이런 판이기 때문에 역량은 되는데 지금까지 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네. 그 제가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인문사회 쪽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과학기술 쪽 상황도 계속 좀 주시를 했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칩스 반도체법 나왔을 때 지원했던 금액이 실제적으로 전부 다 반도체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반도체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쪽, 물리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에 대한 연구 지원도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좀 큰 그림을 잘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어떤 선생님 누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최재덕 선생님 말씀하셨죠. 가까운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무 원려면 필류 근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가끔은 좀 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재덕 선생님 아까도 뭐 저 학생 모집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기에 사실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삶이 긍정이라 뭐 정반합 가운데 늘 발전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중 관계 저도 중문과를 나왔고 주재원을 하고 기업에 15년 있고 지금 대학에서 업으로 박사를 하고 중국에서 지금 있지만 저는 한중이 양국이 서로가 굉장히 윈윈했다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때는 굉장히 풍성했고 지금 겨울의 시기를 지나지만 다시 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은 분명히 이웃 국가고 국경을 마주했고 이사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고 한중 관계의 역사는 오래됐다. 그리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중은 오랫동안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전쟁도 치렀고 그렇지만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최근 30년이 가장 한중 간의 그 역사가 굉장히 발전적이었고 교류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미중 간에도 산업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고래 등의 새우 등이 터지지 않았고 미중 간에 우리가 기술력으로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레버리지가 높아졌고 미중 간에 우리가 중국이 한국을 더 오히려 더 높게 보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대우받는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를 다 얘기할 수 없으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오히려 그 중국이 더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면 뭐 작게는 지금 중국에 유학생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특히 각 대학의 국제교류 사업에 있어서 그 국내의 대학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유학생을 통해서 그 학교의 재정을 충당하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그 아까 이제 정책을 한번 국회에 제안해 봐라라는 얘기인데 뭐 저희 전문가들이 중국 유학생 유치를 더 좀 교육부에 얘기해서 완화시켜서 많은 탁월한 훌륭한 중국 뭐 학사도 가능하다면 석박사생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그리고 K-팝, K 문화를 더 전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더 통해서 한중 간에 교류를 할 수 있지 않나. 일본에 보면 절대 우리가 일본 문화를 수출하고 수입할 때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뭐 한중 간의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을 더 많이 또 유학생들을 지금보다 한 2배로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뭐 국회에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상상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중국에서 오는 많은 유학생들 문제는 좀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점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죠.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거나 걱정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와서 한국을 많이 이해하고 갈 텐데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양성하지 못할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드 문제나 이런 게 생기기 전인 2017년 정도만 해도 북경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이 교보문고에 있는 중국 관련 서적보다 북경의 그 신화서점에 있는 한국어와 한국 관련 서적이 더 많다는 걸 저는 보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오정혁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앞에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짧게 하겠습니다. 뭐 일단 그 각국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 되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그 용인 반도체 밸리 개발하는 것도 법안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뭐 그에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그 국가적인 자산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 당정의 이익도 있겠지만 초당적으로 좀 접근해서 이런 부분 빨리 이제 우리가 좀 그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앞서 지금 뭐 긍정적이거나 아주 뭐 낙관적이거나 전혀 또 비관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명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단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올바른 미래 설계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세계 문명사적인 어떤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소극 편향적인 사회, 사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사유나 폭넓은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량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앞서 이후견 선생님 말씀하신 인문중국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좀 다가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금년 6월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중선부, 중국 정부 중앙선전부 중선부하고 인사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2004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사업으로 한중 교류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 공고가 한번 떴어요. 거기에는 이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를 모두 포함해서 재정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를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회유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지금 혐중이나 혐한이 많아지면서 상호 간의 이해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인 또 인적 교류는 지속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나 이런 곳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초당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걸 넘어서는 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은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중요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미국 연구소, 중국 연구소와 같은 대형 국책 연구기관도 아직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되는 나라에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국가에서 하지 않더라도 각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늘려주는 과정이 어느 정도 중국에 접근하고 실제 사람 사이에 만나보면 뭐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중국인 만나보고 이렇게 혐한 혐중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1950년과 2050년이 저는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 교류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종합 토론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객석에 있는 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중국 지역 중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국회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혹시 유행복 회장님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예,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뭐 아무 좋은 강의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수행컴퍼니라고 무역회사를 하고 있는 소우용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몇 가지 얘기 지금 뭐 쭉 다양한 주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30년에 수혜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중문학과를 나와서 중국인들과 30년 동안 충분히 접하면서 그만큼 중개감 대접도 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중국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는 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훨씬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아니 그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 친구랑 얘기할 때는 뭐가 다르구나라는 건 분명히 제가 몸으로 느꼈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문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금방 중국이 망한다. 금방 서창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상한 그제 오다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중국한테. 이거는 그냥 단순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 있는 친구인데 영국에서 오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의 물건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영국애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물건을 좀 사다 주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영국에서 이제 직접 물론 이제 큰 물량이나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영국의 업체겠지만 중국애가 오히려 우리 한국의 시장 이런 조그만 제품들을 턴키로 묶어서 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매달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 그 중국에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이 차이 좀 나뉘는 그 물리 15년도 이후에 이제 산화제한이 풀리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아진 이런 걸 느끼면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000만에서 800만 줄었다는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소하는 수치를 비교하고 어느 폭으로 감소를 하냐가 중요한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이제 30년 후에 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지금의 중국 젊은 애들이 30살이 됐을 때와 우리 후에 30살이 우리 애들이 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건 예상외로 심각한 결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경 교수님 2만 불 이상이 2만 명이라고 2억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중교청 강의에서 빅피쉬와 스몰피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빅피쉬라는 중국이 몸집이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한 번 바꾸는데도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스몰피쉬의 유닛이 연합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중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거죠. 바로 위에서 있는 게 바로 밑으로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따로 놀지 않죠.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얘네는 그냥 바로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2억 명하고 지금 제가 대결을 해야지 어디 가도 저보다 못 사는 친구들이 없어요. 상해 가면은. 어디 가서 만나면 보면 저보다 못 사는 애들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큰 물고기를 앞에서 끌고 갈 때 뒤에 따라오는 뭐 신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 유닛 안에서 중국이 이끌어 갈 때. 그래서 그걸 좀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차이나포비아 언론들이 만드는 이 부분들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보다는 정말 이게 물론 대통령이 바뀌어서 기조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정말 나셔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뭐 더 많은 분들 말씀을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행복 회장님 아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 마저 말씀해 주시죠. 아니, 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저기 좀
혹시 시간 있다면 또 나머지 플로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듣죠.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오늘 하신 말씀들이 방금 소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널리 알려지고 우리 학교도 더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이것뿐입니다. 예, 지금 뭐 주제상으로 보면 밤새워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면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제가 좀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진행하시는 분께서는 더 시간을 많이 쓰기에 지금 뒤에 저녁 식사 예약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합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 폐회사는 우리 최은선 회장님 그쪽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과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종합토론에 참여해주신 객석에 계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종합토론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위행부 이사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는 되신 것 같고요.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